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민수는 어릴 적부터 심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은 늘 그의 건강을 걱정했고 민수 또한 생활 속 작은 활동에도 숨이 차오르는 자신이 답답했다. 성인이 된 민수는 더 이상 약한 심장에 지배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다. 그는 튼튼한 심장을 만들기 위해 제일 효과적인 운동을 찾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먼저 인터넷에서 심장 건강에 좋은 운동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몇 가지 운동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걷기, 조깅, 수영,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있었다. 그는 각각의 운동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걷기가 초보자가 시작하기에 좋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수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 일주일간 민수는 매일 아침 30분씩 마을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그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출발한 민수는 몸 상태를 보며 점차 걸음 속도를 올렸다. 그리고 매달 그는 걷기 시간을 10분씩 늘려가기로 했다. 2달이 지나자 민수는 걷기에 적응했고 더 도전적인 운동에 관심이 생겼다. 그는 인터넷에서 조깅의 장점과 올바른 자세에 대해 배웠다. 마침내 직접 해보기로 결심하고 주변에 있는 공원의 조깅 트랙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5분도 뛰기 힘들었던 조깅이었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했다. 민수가 조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건강해 보였고 체중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심장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호전된 상태가 나왔다. 의사는 민수의 꾸준한 운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칭찬했다. 이후 민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는 수영의 장점에 관해 듣고 수영장을 찾기 시작했다. 수영은 전신을 사용하는 동시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아 심장 강화에 효과적이었다. 처음엔 수영장 물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는 물속에서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조금씩 수영 기술을 익혔다. 결국 1년이 지나 민수는 자신이 밝고 건강하게 변했다고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심장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민수의 성공적인 여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그들 역시 건강한 삶을 위해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한 심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는 것을 배운 민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고 전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귀중한 교훈을 나누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는 항상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늘 정원에서 자급자족 식품을 기르고 있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자신만의 특별한 건강 비결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그녀는 농사일을 계속하면서도 기력이 넘쳤고 매일매일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수호자라고 말하곤 했다. 이 수호자를 잘 양육해야 여러가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겨울에도 콧물 한 번 흘리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통해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첫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C였다. 할머니는 그 정원에서 직접 키운 레몬과 오렌지를 신선하게 짜서 매일 아침마다 주스 형태로 섭취하곤 했다. 신선한 감귤류의 향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였으며 비타민C가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높여준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두 번째는 바로 아연이었다. 아연은 세포의 성장과 면역 기능을 돕는 필수 미네랄이라고 할머니는 꾸준히 강조했다. 할머니의 밭에는 조개, 씨앗류, 견과류가 가득했는데 이는 모두 아연의 중요한 공급원이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연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염성 질병에 덜 걸리고 만약 걸리더라도 회복이 빠른 특성이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그녀가 꼭 이야기하던 것이 프로바이오틱스였다. 할머니는 자주 홈메이드 요거트를 만들어 먹었고 발효된 김치를 식탁에서 절대 뺄 수 없는 식품이라 말했다. 이러한 발효 식품들은 장 건강을 돕고 장내 유익균을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면역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항산화제였다.
할머니 정원에는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풍성했는데 딸기와 블루베리, 그리고 케일 등의 초록잎 채소들은 그녀가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비밀 병기였다. 항산화제는 체내의 자유라디칼을 제거함으로써 세포 손상을 감소시키고 면역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꾸준히 해야 할 것을 충분한 수면과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영양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몸을 잘 쉬게 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는 저녁,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특정한 비법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영위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할머니는 자신의 지혜와 건강 비결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 덕분에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하나둘씩 가질 수 있었다. 건강한 음식과 생활 습관의 힘을 믿으며 서로의 면역력이 매일 조금씩 높아지는 걸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일상의 편리함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여러 생활 습관을 쉽게 만들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 중 일부는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생활 습관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앉아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습관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활동이 증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요통, 비만,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근육과 관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몸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외식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빠르고 간편한 음식을 자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채소나 과일 섭취가 줄어들고 지나치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야식이라는 문화가 발전하면서 잠들기 직전에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셋째, 수면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꾸준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광원에 쉽게 노출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면역 체계 약화와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넷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SNS나 모바일 게임에 시간을 지나치게 쏟다 보면 시력 저하나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기기들은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의 부족입니다. 자동차의 잦은 사용과 간편한 대중교통,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점차 걷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비만과 심장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만들어낸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조금씩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항상 에너지 부족과 피로감을 느끼며 살았다. 학교에서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체육 시간에는 친구들이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동안 나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쉬기를 더 좋아했다. 부모님도 이런 나를 걱정하셨지만 특별한 건강 이상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체질이라고 생각하셨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아침 일찍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것도 무리였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나는 저혈압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나에게 저혈압이 어쩌면 내 모든 피로와 무기력함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먼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변화는 식단이었다. 나는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지만 이제는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특히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란과 오트밀, 견과류 등을 아침 메뉴로 추가했다. 또한 물 섭취를 꾸준히 늘렸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기로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물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운동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나는 헬스장을 등록하고 주 3회 이상은 반드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은근한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지만 차츰 체력이 붙으면서 조깅과 근력 운동도 시도하게 됐다. 운동을 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덕분인지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더 활기차게 느껴졌다. 병행해서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찾았다. 요가와 명상을 통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고, 특히 심호흡 운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혈압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다. 처음 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점차 나의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분명 효과가 나타났다. 이제는 피로감이 덜하고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며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졌다. 이 경험은 나에게 저혈압이 있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